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애플 주가는 올랐습니다. 저는 팀쿡이 그 백악관에 가서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하나하나 그 패키지를 풀어서 이거 다 미국에서 생산된 거다. 이 패키지는 캘리포니아산, 안에 그 유리 지금 저 화면 나오네요. 커버 글라스는 이제 켄터키, 그리고 그 안에 24캐럿짜리 금괴는 유타 하면서 다시 패키징을 해서 예. 트럼프한테 이제 그 기념품을 보여주는데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사회생활 하려면은 네. 야, 저 팀쿡 저 애플 CEO의 정장 입은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그렇죠. 저 두 손 다 서것이 모으고. 2달 전에 찍혔었잖아요. 지금 저거구나. 네. 저 이제 일일이 네. 가져온 거 저 소개하는. 패키징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한 거고. 다 미국산이다. 네, 이걸. 미국산이다 강조를 했어요. 예. 아우, 저 역대급 병풍이 섰네요. 저기 베센트 이쪽에 있고. 벤스 오른쪽에서부터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있었고 팀쿡이 있고 저쪽에 예. 러트닉 상무장관, 베센트, 그 옆에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있고. 예. 저 정도 병풍이면 진짜 와 대단합니다. 뒤에는 또 보니까 레이건 얼핏 봤는데 레이건 대통령 초상화 같은데 저 뒤에 그래요? 걸려 있는 게. 저 트럼프 뒤에. 저 뒤에 있는. 예. 저 이미지를 원하는구만요. 트럼프 대통령. 나 레이건 제2의 레이건이야. 이런 분위기. 네. 참 역사상 최고의 뉴스 메이커는 분명합니다. 그럼요. 뭐 온 세계가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애플 CEO 팀 쿡도 2달 전에는 좀 뻣뻣했는데 네. 바뀌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관세가 면제될 거다라는 얘기. 이게 참 타이밍이 참 아다리가 맞잖아요. 아유, 저는 이제 관세가 정리가 안 되는데 네, 어렵죠. 오늘 우리 나오시는 패널분이 딱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일타 강사처럼 정리해 주실 분이 나오셨네요. 저희 머니쇼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예, 그러니까. 모셔봤습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단장님 여기는 처음이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후 방송에는 그래도 몇 번 출연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뭐 오 단장님 모르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것이란 어떤 것이고 시장은 어떻게 일자하는 공부 많이 시켜주신 분인데 셀럽이시죠. 그 대신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살까요는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저희가 첫 질문은 항상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우리 오건영 단장님 버전의 어떤 어젯밤 뉴욕 시황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뭐 제가 말씀 앞에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도 많이 네. 하셨고 제가 주식 자체를 보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매크로 관점에서 좀 어떤 걸 좀 지켜봤는지를 좀 말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부터는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세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기라는 말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 그게 하루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실제 이게 이제 실효가 됐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첫 번째는 관세가 지금 현재 15%라는 얘기도 나오고 17%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2차 대전 이후에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말씀 들으셨겠지만은 4월 달부터 관세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가에는 본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지난 1분기에 미국이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는 이 미국 기업들이요 재고를 많이 축적을 했거든요. 관세 부과되기 그렇죠. 전에 미리 왜냐하면 땡겼어. 재고 원가가 네. 싸져야 네. 경쟁력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거의 3, 4개월치 재고를 갖다가 많이 쌓았는데 그만큼 1분기, 2분기에 미국 소비도 견조했습니다. 그 얘기는 재고를 갖다가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실은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소진이 되는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이 관세를 맞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다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관세라는 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고용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게 쇼크로 나왔잖아요. 네. 고용지표가 거의 2달치가 25만 개 정도가 줄어들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고용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만큼 소비에 더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건 결국에는 종합을 하게 되면은 고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성장의 둔화하고 물가의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받으면서 실물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어제 시장, 특히 이제 오늘 새벽 시장에서는 좀 뚜렷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큰데도 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크면은 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국채 입찰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는 많이 못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연준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장이 항상 기대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 내려주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4.25에서 4.5입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경기가 꽤 안 좋아져도 저기 곳간에 총알 풀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4.25에서 4.5면은 이 계산이 안 되는데 0.25씩만 풀어도 네. 거의 뭐 몇십 차례를 갖다가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시장에서는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허.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에서 어제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보스틱 이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별로 이렇게 풀어줄 생각 별로 없고 연내 한 번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이 둔화되면 사실은 이제 많이 인하를 해줘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인하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은 성장 둔화를 바라보면서 그럼 저기 곳간에서 돈이 많이 풀려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풀어주게 되면은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 둔화하고 물가의 상승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시장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을 맞이한다. 과거에는 경기 둔화 시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은 거기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좀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지만은 네.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실제 어느 국가에 어느 정도 관세를 때리느냐 이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브릭스 국가들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약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브릭스라고 하면은 어떤 신흥시장, 신흥국의 어떤 성장을 대변하는 단어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 브릭스라고 하면은 약간 미국과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의 조합? 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도한테도 50% 가까운 관세를 때렸고 예. 브라질에도 50% 관세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협상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러시아에도 딱 일주일 전만 해도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하면서 예. 관세 위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중국도 만약에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해서 수입을 하면 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2차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갈등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어제 좀 비춰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켜봤던 것 중에는 스티브 미란의 임시 이제 연준 위원 얘기를 네. 듣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사실 예상은 못했거든요. 스티브 예. 미란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앉아 계시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파월이. 예,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달러 강세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풀려야 된다는 얘기고 달러 강세. 달러의 강세죠. 그렇죠. 예. 달러 강세로 가야 된다. 달러 강세가 풀려야 풀려야 된다는 된다. 로직을 약세.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라고 합의 뭐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예, 많이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달러를 갖다가 좀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고 달러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낮추지 못한다면은 금리를 잡아내려서라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압박감이 좀 굉장히 커질 것 그러겠네요. 같고요. 그럼 시장에서도 연준의 독립성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띄어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이 속에서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게 나타났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해서 조금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2번. 그다음에 미란의 등장과 동시에 이게 연준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오늘 새벽 시장에는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는가 매크로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는 안 되고 시장은 약간 어정쩡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혼조세가 되게 맞아요.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나마 나스닥이 저렇게 오른 거는 애플이 열일했고 예, 그렇습니다. 애플이 열일하는 데는 팀 쿡이 저렇게 다소곳한 모습으로 네네. 세일즈맨을 갖다 자처하면서 예. 대통령 앞에서 아주 다소곳한 모습과
당신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잘 받들어 매시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줬고 제가 정민 앵커가 방송 전에 한번 그 팀쿡의 영상 한번 보라 해가지고 미리 한번 봤더니만 네네. 네. 맞아요. 네. 팀쿡도 저 정도인데 그럼요. 예, FCU 팀쿡도 회사 생활들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팀장이나 뭐 본부장이나 사장, 특히 사장님이 뭐 하시면은 일단은 다소곳하게 하십시오. 팀쿡도 저럽니다. 제가 보고 아침에 반성했거든요. 그래서 애플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만 주가가 또 화답했잖아요. 주가가 화답했는데 절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 역사적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저 같은 차트쟁이는 그거부터 하니까 네. 선부터 거니까 그 선에 딱 걸리고 또 200일 선에 딱 걸리네. 여기서 이제 더 가느냐 마느냐가 오늘 저녁에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앞서서 그 이제 보니까 관세 역량에 대해서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과 트럼프가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식의 좀 시각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이제 예. 미국 재무부의 얘기부터 예. 간단히 해드리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그 정부는요 성장을 많이 바래요. 탄탄한 경제 성장이 나와야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을 많이 바라고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성장이 너무 뜨겁잖아요. 네. 그럼 물가의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고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정부는 성장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요. 그럼 이 둘이 사실 굉장히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또 성장이 굉장히 강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너무 세서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도 너무 이제 만족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성장이 둔화될 것 같은데 물가가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성장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하라고 그렇죠. 종용을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앙은행의 입장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중앙은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연준은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물가가 올라가는 건 관세라는 거는 이런 거죠. 관세를 매년 높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전년 대비 올해까지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럼 요번에 관세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의 물가 상승률에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렇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미 올라갔는데 관세를 매년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는 그만큼의 물가 상승이 이제 희석이 되니까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봐봐. 네. 관세 그렇게 많이 부과했는데도 아무런 물가에 영향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부의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 일기 때하고 다르게 이번에는요. 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폭넓고 그 관세율의 적용도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지난 FOMC 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 세탁기에다가 관세 때린 게 있었거든요. 월풀인가? 네, 그렇죠. 근데 살린다고. 그때 네. 이제 파월 의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세탁기에 관세를 때렸는데 그럼 세탁기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예. 근데 관세 때리지 않은 건조기 가격이 같이 오른대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건 때리지 그렇죠. 않은, 그렇지. 기업들이 뭐냐면은 기회가 생기면은 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거를 다른 제품에도 전가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폭넓게 관세를 때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도 관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보다 일기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관세 영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연준의 물가 목표가 연 2% 물가 상승률입니다. 연 2%를 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연 2%를 언제 넘었냐면 21년도 3월 달에 넘었어요. 21년도 3월 달에 넘어서 집을 나갔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지금이 언제냐면은 올해가 지금 25년도 8월이니까 네. 지금 4년 6개월째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4년 6개월째 기침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럼 이거는요. 고질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이런 물가 예. 수준이.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라고 하는데 예.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그러니까 고질병하고 똑같은 게 치료도 어렵지만 네. 언제든지 작은 충격에 의해서 재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고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관세 요인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준 입장.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겁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해요. 한 일주일 전쯤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면 연준에서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관세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 같고 너무 겁을 많이 낸다. 여러분들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연준한테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정중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 중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올라와가지고 봐라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수 치시던데 네.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죠. 이게 관세 영향인지 네. 아니면 다른 것들도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딱 1년 기간을 보면은 달러가 10% 정도 약세가 됐어요. 네. 예. 그럼 달러 약세면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예. 0.1%의 물가 상승이 관세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달러 약세의 영향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관세의 영향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뒤에다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준의 독립성이나 이런 거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는 연준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미란을 꽂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성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이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바라보면서 동상이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입장은 네. 또 다른 게 네. 이게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예. 고용 지표의 수정이 그러니까 이게 고용 지표 수정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근데 매번 있긴 하는데. 예, 요번에는 그 폭이 좀 큰 편이고요. 예. 이 정도까지 수정된 건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폭이 큰 편이고요. 사실은 지난 6월달, 7월달에 거쳐가지고 이 그 BLS라는 이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계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구심을 갖다가 기자들이 드러냈어요. 네.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FOMC 회의 때도 기자가 직접 파월 회장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 감축 8% 더 한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발표되는 데이터를 당신은 믿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정부 예산을 많이 줄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 고용노동통계국에서도 그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예. 참고로 그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 BLS에서는요.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해요. 네. 어허.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데이터에 대한 의구심이 왜 나왔냐면 예. 고용 지표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네. 이상하다. 관세가 올라오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혀 안 올라와. 미동을 안 한다. 네, 이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예. 신뢰도가 있는 거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이 BLS에서 발표하는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다 헷갈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헷갈리는 시장하고 물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준하고 네. 성장이 급한 정부 이 셋이 다 뭐라고 해야 다르네요. 될까요? 다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네. 써야 될까요? 예,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의 핵심입니다. 타고나셨어. 좌우지가. 진짜 이 거시 경제 쪽에 막 일타 강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 네. 내 오단장님 알게 된 지가 벌써 얼마야?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는 소장님 20년 알았죠. 야, 근데 참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벌써 아직 뭐 이제 30밖에 질문을 안 했는데 벌써 입이 간질간질한 게 그래서 뭐 사요가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게 이게 사람 심리가 이렇구나. 아, 네네. 근데 이 자꾸 이제 그래서 뭐 사요가 되는 데다가 그다음 또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지금 현실은 엉망이거든요. 네. 미국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실물 경기에 예. 뭐 자영업자들 진짜 이런저런 사연 듣다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고 막 그런 데다가 오늘 또 뭐 어제 맥도날드 실적 나오면서 한 얘기가 네. 한때 그 김영철 씨 우리 궁예님 그 뭐 4달러 광고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5달러짜리 식사라는데 아 예. 맥도날드가 저가 메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이 좋았는데 5달러 1,400원 곱해도 7,000원이에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7,000원 갖고 한 끼 해결하려면은 편의점에서 도시락하고 컵라면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래도 그거는 맥도날드라도 가네. 네네. 야, 참 보니까 이제 10,000원 아니면 어디 식당도 못 가요. 맞습니다. 네. 10,000원 갖고 못 먹을 때가 더 많고. 그렇죠. 이런 현실에서 뭐 11시도 되기 전에 뭐 전처럼 미어 터지고 다 집에 들어가겠다고. 옛날처럼 뭐 밤새도록 한번 놀아봐.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자, 뭐 경기 선행지수 안 좋고 다 하는데 시장 막 가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은 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가고. 네네.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좀 한번 결국 이제 버블론과 유동성 랠리론 뭐 그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세론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또 정당화될 수 있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일단 저는 뭐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아니라서 말씀을 네. 조심스럽지만 최근에는 기업 실적하고 결국엔 빅테크의 강세가 굉장히 큰 힘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기업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경기가 어려워도 얘들은 달릴 수 있어요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럼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불안하니까 다른 데로 못 가면서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문제라기보다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뭐 이제 네. 사회생활 얘기도 하셨지만은 애플로 이렇게 돈이 한꺼번에 이 모멘텀이 그렇죠. 몰리는 문제들이 예.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S&P라든지 다우존스는 조금 고전하지만은 러셀도 그렇고 고전하지만은 이 나스닥 지수는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빅테크 쪽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네. 안전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는 모습들 이런 거는 충분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해석할 때 매크로 차원에서 어떤 걸 바라보냐면 시장하고 그다음에 이 중앙은행이랑 정부랑 또 이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다들 말씀하시는 게 이 관세도 부과하고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한데 지난 4월에도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난 4월 달에는요.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이게 정책을 쓸 때 좀 나이브한 면이 되게 강했어요. 뭐냐면 관세를 딱 부과할 때도 네. 185개국에 대해서 동시에 관세를 네. 기본 관세 부과하고 57개 주요국에 대해서도 이 판때기 들고 이렇게 하나씩 다 네. 그냥 지정을 해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관세 50% 때리면서 이거 많이 할인해 준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되게 좀 예. 시장을 놀라게 했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설마 이렇게 관세 때리겠어? 이제 이런 얘기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그 캐롤라인 레빗이죠. 그 대변인한테도 물어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관세 진행하는 거 좀 이렇게 서둘지 않고 좀 머뭇거리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더욱더 멋진 미래의 미국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도 올 수 있는데 가능하십니까? 했더니 그 정도도 감수할 수 있다. 맞아요, 그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네.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캐롤라인 레빗도 주가가 하루하루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정책을 갖다 더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되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 하락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위로 열려 있는데 밑에를 갖다가 정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준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4월 달에는 이 기대를 갖다 처참히 무너뜨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가 그 기대를 다시 살려낸 게 4월 9일 날 90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요번에 진행되는 걸 보시면요. 되게 국가별로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국가들을 포위하는 모습으로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미국에서는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관세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스툴이라고 해가지고 산발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툴. 이 세 개의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세 개의 다리가 뭡니까? 관세가 있고 감세가 있고 규제 완화가 예. 있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균형을 잡고 있는 거지 한 다리인 관세만 갖고 비난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4월 달에는 관세만 갖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관세가 시장에 충격을 줄까 봐 뭘 하냐면은 감세가 나왔죠. 그게 OBBBA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규제 완화가 나왔죠. 네. 이 규제 완화가 H2N2 칩 수출하는 거 열어줬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엔비디아. 예. 그렇죠. 그리고 SLR 규제 완화해서 국채 살 수 있는 그렇죠. 저변을 열어줄 거라는 예.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규제를 물론 이제 하는 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인이라는 걸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보내가지고 그렇죠. 국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주는 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같이 가져오면서 경기를 받쳐주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세게 나오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해주거나 관세도 필요하면 늦춰주겠지. 이제 이런 기대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쫄지 마.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게 있으면 빅테크 이제 이런 게 특히 오늘 아침에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었나 그렇게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3,232,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0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만 1,000원,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6만 4천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현대차도 지금 호가에서 뭐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7%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90만 6천 원, KB금융 0.5% 하락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1.58%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48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으로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43만 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펩트론이 2.7%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0만 1,00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5,800원, HLB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400원, 27만 8천 원, 이가캠바이오가 0.4% 상승 예상되고 휴젤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 글쎄 오늘 이제 뭐 반도체주라든지 아니면 또 어제 많이 올랐던 플랫폼 관련주 뭐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네이버도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카카오가 분기 기준으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주가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 네이버도 이제 어제 올랐고 오늘 또 실적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나스닥 괜찮았으니까 우리나라 또 기술주, 반도체주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애플, 예. 자, 고객들이 그냥 탑티어 고객들하고만 네. 노네요. 이제 파운더리 쪽에 이제 물꼬가 트인 거죠. 네, 때마침 뭐 애플하고 협력해서 예, 그러니까. 예, 차세집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오 단장님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관세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어제 무슨 반도체에다가 100% 때린다 할 때 헉 싶었는데 네. 가만히 보니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네네.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고 거기 진정성이 느끼지만 안 물리겠대요.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TSMC도 괜찮아. 예. 하이닉스도 괜찮아. 삼성전자도 괜찮아. 아니, 그러면 뭐 반도체 뭐 관세 100% 헤드라인은 어마무시한데 뭐 해당 그게 어딨냐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거죠. 인도에다가 예를 들어 50% 때리면 바로 때리지. 살짝 말미를 두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문제는 갑자기 그 인도라는 나라에 때린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예. 그렇다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 러시아산 원유 안 사면은 인도가 그러면 중동 가서 사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유가 올라가면 좋은가 싶기도 하는데 그렇죠. 보니 빨리 그 21일까지인가 뭐 그렇게 해놓고 그 사이에 푸틴하고도 그냥 끝을 내고 싶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게 해서 21일쯤 가서는 50% 없던 일로 하자. 너무 막 진짜 타이슨 말 맞다나 누구나 링에 오르기 전에 계획은 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저관세 저거 때리는 것도 아니야 싶기도 하고 일각에서 말하는 그 비판도 제가 봐서는 맞는 게 야 그러면 왜 중국은 가만히 놔두고 네네. 온통 브릭스 중에 차이나는 아직도 가만히 놔두고 왜 브라질 조지고 인도 조지고 러시아 갈구고 그러냐 이거지. 예. 문제는 중국하고 싸움 아니었나요? 예. 이게 원래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많이 네, 썼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의외로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를 좀 전략적으로 해서 키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죠. 예전에 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브라질하고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전략이 좀 바뀐 게 우선적으로 러시아를 포위하는 데다가 방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봉쇄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러시아산 원유를 사실은 인도도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사고요. 네. 그래서 인도가 원유 수입하는 거에 3분의 1 정도가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중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원유를 사오게 되니까 인도 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제한이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유를 많이 수출하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하고 또 러시아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이게 서로 사이좋게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아요. 종전시키겠다 예. 이런 얘기하고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오고 막 그랬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면이 좀 없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네. 물론 그거 신경 쓸 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럼 러시아를 갖다가 뭔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가지고 휴전으로 이끌어 가려면 일단 팔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러시아산 원유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으면 봉쇄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지 않습니까? 봉쇄를 했는데 반만 봉쇄하고 나머지가 다 열려 있으면 여기서 외화를 벌어들이면은 굉장히 연장전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도요.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한테 원유 수입을 갖다가 차단해 버리면은 관세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이 국가들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한테 미국이 수입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러시아에 관세를 부과를 해도 러시아가 받는 충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예. 다른 국가들한테 2차 관세를 갖다가 딱 부과를 했었을 때는 러시아가 느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가 있죠. 마치 이번에 일본이나 유럽한테 협상할 때 네. 그쪽에서 막 유럽 같은 경우 막 달려왔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39% 때린다니까 비행기 타고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오히려 다른 쪽을 갖다가 같이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실제 관세를 부과해서 인도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도 약간은 있겠지만 네. 보다 큰 거는 러시아를 포위를 해서 빠르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뭐 이게 트럼프의 의도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2년 2월이었으니까요. 벌써 이게 몇 년째죠? 한 그 3년이 넘었지 3년이 않습니까? 넘었죠. 예. 이게 인도적으로도 빨리 끝나줘야죠.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대는 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관세가 부과되는 그 로직 중에는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이런 의중이 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3년이나 질질 끌고 있는 전쟁 덕에 저 젤렌스키 예. 네. 저 양반은 임기 끝난 그 대통령직을 아직도 하고 있고 네네 그렇죠. 아무데나 그 뭐 땀 냄새가 나겠습니까만 그 시커먼 티 입고 아무데나 네. 가서 팀쿡도 저렇게 정장 빼 입고 이렇게 다 속옷이 하는 거기에 네네. 그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뭐 그랬던 젤렌스키였던데 어쨌거나 저는 불만이라기보다도 의심이 브라질 B, 러시아 R, 네. 인도 I, 그 다음에 마지막에 S, 사우스 아프리카 예. 거기에 브릭스에서 C만 빼고 나머지 다 때려잡고 있는데 네네. 막상 C를 갖다가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C를 갖다가 제재하거나 그거 하면 자기들이 살 길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미국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5월이었죠. 이 상호관세 부과한 거 90일 유예한 다음에 네. 딱 남겨놓은 게 중국을 남겨놓고 중국을 네. 흔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보복관세하고 함께 히토류를 묶어버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잽 한 방에 예.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도 이제 90일 유예를 했고 네. 이게 8월 12일 날이 이제 종료일인 그 이제 그 유예가 끝나는 날인데 어제도 이제 보니까 3개월 너트닉이 3개월 정도 더 연장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 행간에서 어떤 얘기가 조금 읽히냐면은 일단은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먼저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도 러시아산 원유를 단장님 샀었을 때는 죄송한데 예. 그 얘기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네, 더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고 이 가운데 이제 애플은 이거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상황이고 주요 기술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은 이제 면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을 나타낸 모습이고 TSMC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가운데 이제 상호관세도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혼조 출발이네요. 코스피가 3,221, 코스닥 806포인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합니다. 지금 7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38만 2,0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중이고 현대차 보합이고요. 기아는 0.2% 소폭 오름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90만 1,000원 선 지금 사흘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0.7% 떨어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0.8% 올라갑니다. 47만 9,0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0.3%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0.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43만 4,000원, 43만 5,000원. 에코프로비엠은 좀 내림세입니다. 12만 3,600원. 에코프로 약보합이고 팩트론이 0.9% 하락합니다. 30만 6,000원. 파마 리서치도 60만 3,000원으로 0.8% 내림세고요. 이 가운데 휴젤은 1% 올라갑니다. 지금 36만 3,000원, HLB 1% 하락하고 리가캠바이오가 0.4% 내림세입니다. 14만 9,900원, 레인보로보틱스는 0.7% 올라갑니다. 지금 27만 7,000원이고 삼천당제약이 1.58% 상승합니다. 18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쪽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지금 다음 주쯤이면은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SG가 7% 강세고요. HD현대 건설기계 5.7% 올라갑니다. 10만 6,400원. 대동기업, HD현대인프라코어 각각 5%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동도 2% 올라가고요. 대모가 4% 상승 중입니다. 8,060원. 현대코퍼레이션도 3.4% 올라가고요. SY스틸텍이 14% 급등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SY, 다산네트워크스, 동일고무벨트, 현대에버다임 다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건설기계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미국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쪽으로 매수세가 확실하게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일부 또 온디바이스 AI 쪽 움직임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플이 미국에 추가로 투자 계획까지 밝힌 상황에서 지금 간밤 애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AI, 차세대 칩이라든지 이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도 모멘텀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택이 1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26,400원. 그리고 에이펙트도 0.9% 올라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도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네페스아크, 대덕전자 다 올라갑니다. 2%, 3%. 태성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태성, HBSP 다 올라갑니다. 가온칩스도 2%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62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7억 원, 52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1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178억 원, 1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40전 상승한 1,381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혼조 출발이고 확실히 저희 러시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는 언급이 나왔구만요. 예, 맞아요. 건설기계 쪽 움직임 좋고. 예, 그래요. 아까 러시아 얘기 마무리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 네.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중국보다는 먼저 러시아를 일단, 먼저? 포위하는 쪽으로 좀 고민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참 저는 이따금씩 우리 실시간 채팅창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올리시는 글 가운데 무릎을 칠 만한 대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어떤 대목이 있었나요? 노르웨이도 관세 안 두드려 맞으려면 어지간하면 평화성 드려야겠다. 그냥 상 하나 주고 상금 그 얼마 된다고 그거 하고 관세 세이브 하지 노르웨이도. 어제부터 또 그 얘기 알고 보니 일본은 15%가 아니더라 자동차가 애초에 2.5%가 있었고 그쵸. 거기다 추가로 15더라. 예. 일본은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지금이 관세 협상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이에요. 네.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SNS 자기 썼잖아요. 네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또 투자처를 지정하겠다. 그것도 자기가 네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아니 그런 식의 혼선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예.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죠? 일단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얘기 나와 있던 내용들 자체가 하나하나가 자꾸 서로 말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엇갈려요. 들어서 이번에 이제 협상에서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같이 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의 포인트의 큰 축은 첫 번째는 상대 국가 시장의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을 시킨 다음에 제조업을 부흥하면 제조업 제품이 생겨날 텐데 네. 이걸 어딘가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디다 파느냐? 그걸 갖다가 상대국 시장을 개방을 해서 거기다 팔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개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개방에서도 미묘하게 엇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산 LNG를 7,500억 달러를 산대요. 예. 근데 7,5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 유럽 내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되게 미묘하게 엇갈리는 맞아요. 모습들을 좀 보이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시장 개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요. 이 대미 투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5,50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냥 펀드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거고, 글쎄, 예. 투자라는 거는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돌려드리고 싶을 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미국에서 거의 이 자금이 여기서 도는 거고 수익금의 90%는 미국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글쎄, 있는 거고요. 네. 일본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실상 그런 형태의 투자는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에 대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TSMC가 투자를 하면은 네. TSMC가 투자를 할 때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보증을 서가지고 아하. 굉장히 낮은 이제 신용도가 높아지니까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플로우지.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둘이 붙으면 이 굉장히 좀 파열음이 클 수가 있죠. 예. 그 대표적인 파열음이 사실은 저도 예상조차 못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15%는 저도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5%라고 고정된 줄 알았더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2.5에다가. 15%를 엎치는 거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럼 후속 협상에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이 나올 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기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분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 합의가 예. 있었어요. 네. 예. 2천억 달러만큼 그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줄 거야라고 했는데 반도 안 사주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아.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이 둘이 협상을 하면 이게 이행 여부는 서로 합의를 하면서 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를 하고 만약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기존의 25%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 네. EU 같은 경우는 30% 관세로 되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러게요.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 얘기가 요즘은 좀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끝이라도 놔주면 좋겠어요.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처음에 우리가 15% 했을 때 그랬잖아요. 저기 막 우리는 일본은 2.5% 관세 내다가 15%간 거고 우리는 뭐 거의 예. 관세 없다가 15% 가서 우리가 더 불리했다가 어제부터는 또 갑자기 예, 그렇죠. 일본은 2.5 보니까 올라간 2.5% 거죠. 네. 15%더 두드려 맞는데 네네. 우리가 잘 된 거네 하는데 예를 들어 2.5% 관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가장 이렇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그 경쟁이 치열한 가격대가 한 4천만 원 돈 우리 돈, 그 예, 안팎인데 예, 예. 4천만 원 계산해 보니까 네네. 2.5%면 100만 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 이걸로 이 혼선 끝에 미국 말이 맞아 해서 그러면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도요타나 예. 혼다가 2.5% 더 맞는다 4천만 원짜리 예. 100만 원. 예. 그거 뭐 딜러들 이렇게 아니면 그 유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정도의 가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기 아까 전에도 맥도날드 얘기하셨지만 예. 5달러 팩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있지 하기야 않습니까? 100만 원은 크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면. 철강 가격 같은 게 올라가면 결국엔 자동차 가격 자체도 네. 신차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음. 거기서 2.5%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 어쩌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여기서 요 딜러들이 유두리를 부릴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유두리는 같이 부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관세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프로를 맞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20%를 맞아요. 그럼 너무 기분이 나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상대국이 30%를 맞으면 저랑 경쟁국이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오히려 안도하죠. 고개를 숙이고 이게 예, 안도를 할 수 예, 있는 맞아요. 그런 케이스가 예, 되는 그래, 거니까 그러네.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사카가 지금 이시카와가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 포인트죠. 아마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미국 차는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 무관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사이버가 아니라 픽업 트럭. 네,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젊은 층도 수요가 많을 수 있대요, 이제. 왜냐면은 사실 무관세면 확실히 이전보다 싸지게 되니까. 네네. 그렇죠. 예. 예. 픽업 트럭은 주로 저기 뭐야 농촌 지역에 필요한 차들 아닌가요? 아, 근데 이게 젊은 층도 수요가 꽤 있을 수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근데 이제 네. 물론 미국에서는 이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이제 가구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달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그렇죠. 옮겨야 되니까 막 홈디포 픽업 가야 트럭, 되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밴이나 이런 게 좀 예. 필요할 때가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도 그 필요할지는 뭐 제가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젊은 그래도 층들이 또 차박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좋아한대요. 새로운 것들을 예. 또 이렇게 좀 원하는 층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러니까요.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국채 시장도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그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SLR 규제를 좀 완화해줘가지고 뭔가 국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 네네. 근데 간밤에 보면 이제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잖아요. 네. 어떤 식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네. 대형은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해 준 거는 이게 실효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걸리는 그래서 거고. 요거는 아직은 조금 예, 뒤에 얘기고요. 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이제 국채 시장 불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금리가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국채 금리는 5%에서 지금 4.8로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4.8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내려와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국채 투자자들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아 있으면은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4.8 밑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채 시장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냐면 이제 예상했던 금리보다 조금 더 높게 찍히면서 국채 발행 시장에서는 조금 좀 실망감을 줬어요. 이거는 성장 둔화에 대한 기대로 금리가 5.0에서 4.8로 내려왔지만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레벨에 들어오면은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국채 시장을 바라볼 때 향후에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아직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미란 이사가 과연 이걸 어떻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어 놓는지 예,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저게 지금 자막 처리돼요. 저기 네. 어제 두 가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스티븐 미란을 갖다가 지명한다 쿠글러 후임으로. 네. 그건 백악관 발표였고. 네네. 블룸버그 보도로 기억하는데 차기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크리스토프 월러가 될 것 같다 네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미란 저쪽에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거의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연내 한 남아있는 FOMC 동안에 다 금리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3번 인하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프라이싱을 프라이싱 하고 하고 있는데 있죠. 개인적으로는 3번까지 인하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미란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압박감이 생기니까 원래 한 번 낮출 걸 2번 낮추는 쪽으로는 가겠지만 3번까지 보기는 쉽지 않은 게 아마 9월 달에는 지금 이제 인하 가능성을 좀 많이 높여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용률이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연준이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예. 참고로 작년 9월에도 기준금리를 0.5% 비컷을 하는데 예. 그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작년 8월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QCW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용지표 발표한 걸 갖고 뒤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인가 그게 나왔는데 1년치 고용지표에서 일자리 수가 81.8만 개가 줄은 게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1만 개가 확 줄어들으니까 예, 예. 1년치에서 81만 예, 개가 예. 줄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한
6만 7천 8천이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이번에 12만 개에 비하면은 별로 이렇게 소소한 거지만 81만 개가 한꺼번에 확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경기 둔화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수정 발표된 걸 보면은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해야 되는 거는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로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될 수 있지 네. 않겠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회자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원로 이사가 현재 시장 분위기에는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요. 이 원로 이사가 물론 이제 약간 트럼프 행정부 라인에 있고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비둘기파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물론 비둘기파적인 전향이 돼 있는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원로 이사가 하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양적 긴축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라인을 따라가면은 지금 국채 금리를 낮춰줘야 되니까 양적 긴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원로 이사는 얼마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양적 긴축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현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약간 계량 경제 쪽으로 네. 전문가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데이터가 혼조세를 보일 때는 지금 분위기를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연준의 의장이 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굉장히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그걸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케빈 해서하고 크리스토퍼 월러 두 양반이 제일 눈에 띄는 게 네네. 진짜 이번에 연준 의장 한번 하고 싶어서 나오는 그 발언들의 그 배경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네네. 그나마 이렇게 보면은 해셋은 너무 속보이고 다른 내용이 진짜 저렇게까지 되고 싶을 정도고 월러는 그래도 뭔가 학자로서의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 단장님 말씀 예. 맞다나. 최근에 이제 3, 4년 정도 시장 분위기를 그래도 가장 체감을 예.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예. 바라봤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 내지 화법은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게 아까도 자막 봤잖아요. 미란 말고 영구적으로 연준 이사 맡을 사람은 그때 가서 네. 뭔 영구적입니까? 14년짜리 임기인데 무슨 뭐 종신직처럼 얘기를 해요. 반영구라고 해두죠. 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